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는 지혜로운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율곡이이였고 그는 누구보다도 깊은 철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책 속의 이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이론들을 재밌고 실용적으로 풀어내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 대나무 잔에 술을 채우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율곡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기일 원론을 바탕으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와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하자 율곡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가라는 존재와 기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는 도서관 속의 지혜로운 서적처럼 평온하고 변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기는 놀이터에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처럼 항상 움직이고 변하며 소란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이들에게 삶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은기에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친구야, 너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는 무척 멋지지만 모든 움직임에는 일정한 원리가 필요하단다. 그러면 기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맞아. 그러나 나는 자유롭게 흐르며 변화할 것이야. 내가 지루하지 않도록 말이지. 율곡은 두 존재가 매일 밤 만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그리며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존재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부지런한 농부의 밭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농부는 아침이 되면 해 뜨는 1분 1초를 놓치지 않으려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이는 농부의 열심히 사는 삶에서 원칙과 규칙을 보았고 기는 그의 매일 다른 생각과 시도들에서 변화와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한 시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인은 밤이 되면 창가에 기대어 아름다운 시를 지으며 달과 별을 노래하였습니다. 그에게 고요한 밤 하늘은 였고 그 풍경에서 자신만의 감성으로 시를 지어내는 것은 기였습니다. 율곡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와 기의 조화로운 춤사위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평온과 생동감을 동시에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원리랍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대나무 잔을 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축제의 밤은 계속되었고 율곡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조화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각자의 일상에 충실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도덕적이지 않은 자기중심적이고 장난기 가득한 젊은 남자 리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오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다 두거나 장난을 치며 삶의 재미를 느끼곤 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리오가 악의적인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았기에 대체로 그의 행동을 용서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 할아버지가 리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오, 늘 재미있는 일을 찾지만 내가 과연 도덕적인지를 한번 생각해본 적 있니? 리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장난치는 게 왜 문제인가요? 모두 다 그냥 웃고 넘기잖아요. 그러자 현자 할아버지는 리오에게 이마누엘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리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는 모든 장난이 모두에게 보편적 법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즉, 마을 모든 사람이 내 행동을 따라한다면 이곳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본 적 있니? 리오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는 만약 마을 모두가 그의 장난을 따라한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아무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남의 물건을 제멋대로 가져가거나 계획에 없던 장난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내 행동이 모두에게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도 괜찮을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란다. 이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게 진정한 도덕적인 선택이지. 리오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리오는 장난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더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재미를 찾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특별한 게임이나 행사를 열어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리오의 변화를 보고 리오의 법칙이라 불리는 새로운 도덕적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행동은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리오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마누엘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오의 변화와 함께 마을은 더욱더 평화롭고 화목해졌습니다. 리오는 자신의 역할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의 과거, 장난을 떠올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모두와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리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것이 보편적 법칙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이 깨달음을 통해 그는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고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지구라는 멋진 행성의 모든 사물과 생물체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조차 각자의 목적을 찾아 나서는 일이 일상적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알라크라는 젊은 철학자가 있었어요. 알라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푹 빠져 있었죠. 그는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알라크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어느 날 대대적인 목적 찾기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워크숍 당일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알라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알라크는 우선 식물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보세요. 나무는 뿌리를 통해 영양을 흡수하고 줄기를 통해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나무가 가진 궁극적인 목적, 바로 텔로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텔로스는 무엇일까요? 참가자들은 각자의 텔로스를 찾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했고, 또 다른 이는 예술을 통해 세상에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알라크는 참가자들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가장 열정적으로 몰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알라크의 질문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라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장점과 약점, 그리고 열정을 적어보도록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목적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재능은 우리의 텔로스를 찾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각자의 내면에 이미 그 답이 숨어 있답니다. 워크숍이 끝날 무렵 많은 참석자들이 자신만의 텔로스를 찾았다며 알라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누구는 곡을 쓰는 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여겼고, 또 다른 누구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들이 각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나무가 하늘 높은 곳을 향해 자라듯 굳건해 보였습니다. 알라크의 워크숍은 큰 인기를 끌었고, 그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텔로스를 찾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 스스로가 가진 텔로스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목적론을 바탕으로 한 알라크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가 갔던 곳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향해 열심히 나아갔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텔로스를 찾는 여정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세상은 조금 더 조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밀 마을이라는 곳에 철학자 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아늑했지만 주민들은 항상 매일의 작은 결정부터 큰 사회적 문제까지 무엇이 옳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존은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높은 연단에 올라서서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과 결정의 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공리주의라는 가이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존은 몸을 약간 숙여 다소 진지하지만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찍으면 다 터지는 마법의 과일을 생각해봅시다. 이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고 싶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과일을 10명이 나눠 먹는다면 10배의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과일을 맛본 사람들은 행복해서 웃음을 터뜨리고 그 웃음소리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게 바로 공리주의의 핵심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람들은 그의 비유에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웃음을 터뜨리며 동의 표시로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존은 조금 더 진지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쾌락 이동이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과일만 먹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좋은 책 한 권이 더 많은 기쁨과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존의 메시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광장에서 조그만 독서 모임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밀 마을은 비록 작았지만 공리주의의 원칙 덕분에 모든 주민이 공동히 행복을 추구하는 독특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존의 이야기는 세대를 걸쳐 내려오며 마을 곳곳에 번져나가는 사람들의 웃음과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